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죠.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레이스에 관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빅3 후보로 꼽혀온 정세균 의원이 오늘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당권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당내 조직 기반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온 정세균 의원이 오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정세균 의원은 오늘 오전에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는 국민의 요구와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내년 28 전당대회의 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면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명적 수준의 혁신과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이 당의 문직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혁명과 승리를 위해 작은 미랄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또 이 국민과 당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죄송합니다. 이 새정치연합의 혁명이라면서 신념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분열이라는 악마와 싸우고 좌절이라는 유령과 맞붙고 과거의 환상을 부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여하튼 정세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니까 새정치연합의 당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은 예정대로 출마를 한다, 이런 전제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세균 의원이 불출마를 함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당권 경쟁 구도는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의 양강 체제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세균 의원의 불출마로 어느 쪽이 더 큰 수혜를 입게 되느냐, 누가 더 유리하냐가 핵심인데, 이는 정세균 의원의 정치적 포지션을 근거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세균 의원은 당내에서 친노계와 강경파를 모두 아우르는 이른바 범친노로 분류가 돼 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누구보다 열심히 도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이러네요. 예. 문재인 의원하고 교집합이 크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정세균 의원의 빈자리는 문재인 의원이 자연스럽게 차지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문 의원한테 좀 더 유리하겠다, 이런 전망입니다. 예. 이게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과 평당원, 일반 당원 말고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붙냐, 누구를 지지하냐, 이런 게 딱딱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 쪽으로 좀 쏠리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한데,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 당내 비노 진영 내지는 비주류 진영과 호남 세력이 문재인 의원 쪽으로의 쏠림을 경계해서 결집을 할 경우에 예상외로 박지원 의원에게 힘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여전히 호남에서는 박지원 의원으로 상징이 되는 구민주계, 이 구민주계 내진 동교동계,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정세균 의원의 불출마는 문재인 의원에게 정치적 호재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여러 계산법과 방정식을 대입하면 박지원 의원에게도 물론 작은아마 이득이 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문 의원과 박지원 의원 모두에게 어찌됐든 그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올해 내내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법, 끝내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사실 이 김영란법이 통과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의 지지가 더욱 높아졌죠. 이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무조건 처리가 된다, 이런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김영란법,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한 초안이 누더기가 된 채로 통과될 수 있긴 있겠죠. 국회는 이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원칙론에 동의하면서도 강론에서는 이견을 보여서 토론 시간을 끌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해를 넘겼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은 나만 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우려가 앞섰던 겁니다. 이 김영란법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처음 제안한 이후에 법 아닌 법으로, 법이라는 명칭만 붙은 채로 5년 차를 맞게 된 겁니다. 예,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을 일단 논의 테이블에서 내리기로 결정을 했죠. 연내 법안이 혹시라도 극적으로 통과되려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여야가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의의 일정조차 일체 잡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사이에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정말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게 기정사실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진보진영 신당 창당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뭐 정동영 상임고문 좀 어떻게든 움직여 봐야 되긴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 선택이 신당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당 창당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참여를 하든, 만약 새정치연합이 분당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참여를 하든, 어쨌든 정동영 상임고문이 지금의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정 상임고문이 내일 자신의 지지자들을 만나서 거취를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송년 모임을 겸해서 내일 만나는데 여론도 듣고 토론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 상임고문은 진보진영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신당 창당 과정에 참여하는 쪽으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입니다. 만약에 그가 신당 창당에 참여한다면 통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 모임이라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이제 거취가 정해질 예정인, 또 상황 지켜봐야겠고.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모임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이 모임은 최근 새로운 정치 세력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선언문을 국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선언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정재영 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 또 김세균 전 교수 등 학계 인사, 이 명진 스님 등 종교계 인사, 그리고 정남기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등 언론계 인사, 또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 등 이렇게 105명이 참여한 모임입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갑작스럽게 경제인 가석방 문제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뭐 성탄 연휴 거치면서 새누리당이 갑자기 이걸 또 세게 들고 나왔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원칙적으로 비리 경제인을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가석방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이기도 한 원혜영 의원은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는 일이라면서 비리 경제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 기업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다면서 재벌 총수가 석방돼야 경영이 잘 된다는 것도 문제다. 기업 경영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어제 당내 전반의 기류와는 다른 입장을 또 밝혀서 주목받았잖아요. 네. 앞서 전해드린 새정치연합 전반의 기류와는 동떨어진 얘기였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어제
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가중처벌을 받으니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가중처벌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규정 그리고 경제인에게 적용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의 규정일 겁니다. 예. 뭐 범죄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범죄 경제, 특정 경제 범죄, 특경가법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어렵습니다. 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는데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힘을 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경제인들,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재판을 받으면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같은 거의 공식화된 처벌을 통해서 옥살이를 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유명무실한 가중처벌의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제인 가석방을 추진하자는 쪽은 내년 3.1절을 전후로 가석방이 이루어져서 경제인들이 투자에 적극 좀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를 밀어붙이려는 여당,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청와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도 자신이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 이거를 중시해서 조금 신중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거든요. 예. 실제로 지난 총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가 뭐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엄벌이 처해지면서 조치가 취해지면서 박근혜 당시 후보겠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사회적으로 좀 환기를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면은 원칙과 신뢰 이미지가 워낙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조금 입장을 바꾼 모양입니다. 오늘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이것도 가이드라인일 수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든 나쁜 뜻에서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좀 부정적이라면은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텐데 법무부 장관에게 일임을 해버렸다는 거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라 이런 뜻으로 읽힐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큰 틀에서 가석방을 좀 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정치권 소식을 보니까 여야가 세월호 배보상 법안에 선체 인양이라는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여야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세월호 배보상 법안에 넣지 않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예. 선체 인양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인데 법안에 이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여야가 즉 정치권이 인양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논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세월호 배보상을 위한 국회 태스크포스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야가 논의 끝에 선체 인양 조항을 법안에 넣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초기만 해도 인양 조항을 넣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당초 배보상 법안에 인양 조항을 명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선체 인양 문제를 이 특별 위로금, 4.16 안전재단 출범, 진도해역 농어업 피해 구제 등과 함께 4대 쟁점으로 다루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당이 협상 과정에서 이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등등으로 한정해서 인양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변했고요. 예. 야당은 인양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재난안전본부의 공론화를 거쳐서 규정하자 이렇게 맞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어쨌든 하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은 이 야당이 결과적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당은 또 인양에 들어가는 비용 뭐 수천억씩 들어간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로도 또 걸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여당 손을 좀 야당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게시판 보니까 청라에서님 오케이마리님께서 몸조리 잘하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 여당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죠. 예, 청와대는 오늘 당정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구속 재벌 총수 가석방과 관련해서 가석방은 이쪽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소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사면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자 사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석방을 놓고 청와대 안에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논의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답변은 사실상 청와대가 가석방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몇 달 전에 사면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반응은 부담스럽다라는 쪽이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가뜩이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마당에 재임 기간 중에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공약마저도 깰 경우에 박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 등이 이번에는 사면이 아닌 형식상으로는 법무장관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가석방 카드를 들고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에 청와대가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사실상 가석방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등은 내년 초 설이나 3.1절 때 재벌 총수들의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의 반응이 좀 변화가 생긴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석방이 만일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그룹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가석방이 만약 시행이 된다면 최대 수혜자는 최태원 SK 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 회장은 이미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형기를 3분의 1 이상 채운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또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도 대상입니다. 반면에 이재현 CJ 회장은 가석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기도 했고, 이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외부 병원에 머물면서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불구속 기소된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또 이호진 퇴광그룹 회장 등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그룹의 회장들이 이제 대상자인데, 하지만 이를 두고 상당수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가석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제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성인 500명에게 물은 결과 현재 당정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속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에 찬성하는 의견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반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58.1%로 찬성 의견보다 3배 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2%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6%포인트 많았고요. 또 자신의 성향을 보수이다, 나는 보수이다 라고 밝힌 응답자들 중에서도 44.8%가 가석방에 반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9%포인트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다른 소식 알아보죠.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세월호 유가족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제 오전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야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세부안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김재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보상 방식은 대개 판례상 굳어져 있다. 그런데 유가족은 현행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해서 배상받는 것 이외에 따로 특별 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제시한 보상이나 특별 위로금 등의 문제를 마치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개입해서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겠죠. 정말 치사하고 저급한 언행입니다.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이어서 우리 가족 중에 정말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실명을 밝히세요. 가족들이라고 싸잡아 말하지 말고 분명히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밝히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미팅, 협의는 공개적으로 합시다. 라면서 기자의 취재는 물론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에 대해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편집 없이 다 공개합시다. 제발 양심 좀 지키며 삽시다. 당신들의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권유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예. 유가족의 말로 비롯해 본다면은 어찌됐든 그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이렇게 한 말은 출처가 어딘지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가족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유 대변인이 그럼 대체 어떤 가족이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신원미상의 청년들이 서울 명동 곳곳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습낙서를 했습니다. 예, 성탄절이었는데요. 어젯밤에 신원미상의 청년들이 서울 명동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기습낙서를 했습니다. 오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탄절을 맞아 인파가 가득했던 명동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신원미상의 청년들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벽과 길거리 바닥에 지읒 비읍 이응 기역 히읗 히읗 나락골이 엉망이다 라는 글귀에 그래피티를 그렸습니다. 근데 지읒 비읍 이응 기역 히읗 히읗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는데요. 이 스프레이를 뿌리던 청년 일행 중에 한 명이 취재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초성을 번갈아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 박, 윤, 근, 회, 해, 정윤회, 박근혜 이 두 이름을 섞어서 그 가운데 초성만을 쓴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검찰이 LG전자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또 보이는군요. LG전자 임원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오늘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LG전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검찰은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에 있는 LG전자 공장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지난 9월 독일 IFA,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데요. IFA 관련 각종 자료와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전자 홈 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조성진 사장 집무실을 비롯해서 가전전시회 행사 관련 실무진들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지 석 달이나 지난 뒤에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맞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갑작스럽게 LG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앞서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석 달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올해 9월 IFA 행사 직전에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인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삼성 자사의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 도어의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했다. 이렇게 LG의 조성진 사장과 또 LG전자 세탁기 담당 임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예.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검찰에. 하지만 LG전자는 이에 대해서 통상적인 수준의 제품 사용 환경 테스트를 한 것일 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증거 위조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면서 증거물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기 직원이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 제품을 스스로 부숴놓고는 이렇게 LG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예. 이른바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LG전자 세탁기 개발 담당 임원을 독일 검찰에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군요. 예,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예.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 전 비서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따돌리고 정윤회 문건의 작성,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미 한번 검찰이 소환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조 전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은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 전 비서관을 사법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 수감된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대질 신문할 예정이고요. 예. 문건 작성과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화일보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다스. 박근혜 정부에서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에 다니고 있던 시절 1987년에 경북 경주에 설립된 업체인데요. 예. 이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씨 등이 최대 주주이자 또 회장을 맡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주로 시트,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특히 MB 정권 들어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성장세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 취임 첫 해인 2008년 4,540억 원이었던 다스의 매출은 MB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무려 1조 3,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배나 수직 성장을 한 셈이고요. 예. 또 박근혜 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해에도 다스는 1조 7,900억 원의 경이로운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매출 목표치도 1조 9,100억 원으로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요. 올해 목표치는 해외 매출이 9,600억 원, 국내 매출은 9,500억 원으로 처음으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지를 전망입니다. 이 같은 2조 원대 매출은 다스의 자본금이 겨우 29억 5,400만 원, 29억 5천여만 원 정도라는 걸 감안할 때 말 그대로 경이로운 매출이다 또는 성장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비상장인 상태입니다. 다스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스가 상장을 한다면 단번에 황제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또 다스는 해마다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면서 주주들에게 액면가당 80%가 넘는 엄청난 배당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러고도 지난해 기준으로 2,203억 원의 이익 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에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 구도가 더 견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 발표한 11월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5,702만 9,286명으로 지난달과 비교해서 21만 8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예. 이 가운데 SK텔레콤 가입자는 2,850만 명 정도로 점유율 50.02%를 기록했고요. KT는 1,730만 명, 그리고 LGU+는 1,1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SK, KT, LG 순으로 보면 5대 3대 2의 점유율 구도가 고착화되는 양상입니다. 점유율만 보면 지난달과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같을 정도다라는 건데요. 업계 관계자는 시장 구도를 뒤흔들 만한 보조금 변수가 사라진 데다가 이통 3사가 저마다 집토끼 지키기에 나서면서 이통시장이 다소 정체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입사 지원을 할 때 컴퓨터로 많이 이제 이용해서 이메일로 이제 입사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자체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사를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모바일 입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구직자 10명 가운데 3명 정도로 나타났다고요. 예, 꽤 많이 늘었습니다. 예.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입사 지원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올해에는 27.9%, 28% 정도가 모바일로 입사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바일은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이런 기기들로 입사 지원을 한 수치입니다. 잡코리아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10년만 해도 모바일 입사 지원자의 비중이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10.2%, 2012년에는 16.2%, 또 지난해에는 21.7%로 점점 늘어났고 올해는 28%, 거의 30%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예.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구직자가 34.1%로 남성 구직자 23.8%보다 모바일을 이용한 구직 활동에 활발한 편이었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 구직자가 모바일 입사 지원 비율 34.6%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8.7%, 40대가 20.7%, 50대가 18.2%의 순이었습니다. 모바일 입사 지원이 가장 활발한 직종으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40%였고요. 뷰티, 미용, 스포츠가 38%,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가 37%, 포장, 가공 검사가 36%, 이벤트, 나레이터가 35.7% 순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 반면에 웹 프로그래머, 또 응용 프로그래머, 시스템 프로그래머,
또 네트워크 서버, 보안,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주로 웹 기반의 직무,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직무 분야는 모바일 입사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금요일 이슈 분석, 오늘은 올 한 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2014년 한 해 한국 스포츠를 되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계는 올해 워낙 이벤트가 많아서 더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올해 초에 이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시작을 해서 예. 이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많이 열렸고요. 이 프로야구에서는 또 이 서건창 선수가 이 32년 역사에서 사상 최초로 시즌 200안타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류현진 선수 14승을 올리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고요. 여자 골프도 어느 해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미국 LPGA하고 일본 무대에서 이 한국 여자 선수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우승을 휩쓸었거든요. 특히 김효주라는 새로운 스타를 발굴했다는 점에서도 반가운 한 해이기도 했고요. 예. 또 올해 초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안현수 선수의 귀화, 러시아 귀화로 불붙었던 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잇따라 드러났는데요. 이 한국 스포츠가 얼마나 이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또 어두운 뒷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죠.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초에 체육 개혁을 내걸었는데 아직까지 한국 체육의 미래를 그리는 밑그림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를 쫙 한번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동호 평론가께서는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선 이 미완의 체육 개혁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꼬집고 싶거든요. 예.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의 이 편파 판정, 또 이 안현수 선수의 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체육단체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이 파벌에 얽힌 조직인지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하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이 문체부가 체육단체 특별 감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 상상을 뛰어넘는 이 부패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 야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씨름협회 종목을 불문하고 이 공금 유용이나 착복 또 이 친인척을 임원으로 기용하는 사례가 200개가 넘게 적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일선 현장에서도 이 선수들의 인권이나 성폭력 사고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기도 했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체부가 올해 말까지 이 한국 체육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청사진을 마련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특히 이 특정인이나 특정 인맥의 사람들끼리 협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이 체육단체 거버넌스에 관한 개혁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용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 뱀꼬리를 그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이 체육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가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10월에 개최됐던 인천 아시안게임이 적자는 물론이고 또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인천시가 많은 부채를 지게 됐는데 그래서 IOC가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제안했는데도 결국 분산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수습이 된 상황이죠. 예,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예. 이 평창 올림픽 분산 개최가 굳이 일본과의 이 분산 개최가 국민 감정 때문에 어렵다면은 이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다른 도시에서도 이 분산 개최하는 것이 이 강원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결국 분산 개최는 없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이 강원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이 분산 개최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이 분산 개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강원도의 올림픽 준비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분산 개최는 IOC 쪽에서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IOC는 이 분산 개최 결정 시한을 내년 3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예정보다 많이 늦춰지고 있는데 만약 내년 3월까지도 올림픽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IOC가 판단한다면은 IOC가 다시 이 분산 개최를 언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부상 때문에 14승에 그쳤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20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20승이 가능한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선 판단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올해에 류현진 선수가 이 14승 7패 또 이 평균 자책점은 3.38점, 9이닝 평균 3진수가 8.2개를 기록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고요. 예. 승률로만 본다면은 20승을 기대할 수도 있는 페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0승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이거든요. 예. 2013년에 류현진 선수 30경기에 출전했는데 올해는 26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이 4월에 이 부상 때문에 한 달 동안 출전하지 못했고요. 이 8월에도 부상 때문에 이 17일 동안 엔트리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 훈련에서 이 류현진 선수 이 부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몸을 만들고 부상 없이 선발 출전을 꾸준히 하는 것이 20승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예.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LA 다저스의 이 불펜진이 올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류현진 선수가 6회나 7회까지 잘 던지고도 승리를 따르지 못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LA 다저스가 이 불펜 전력을 얼마나 더 강화하느냐, 이것도 역시 류현진 선수 20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이제 봅니다. 예, 류현진 선수의 부상 그리고 LA 다저스의 불펜진이 약했다는 점이 이제 변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강정호 선수는 지금 피츠버그와 입단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류현진 선수가 던지고 강정호 선수가 치는 모습 볼 수가 있을까요? 이 강정호 선수 우선은 아직은 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 입단이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거의 지금 입단 협상 중인데 거의 입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내년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류현진 선수가 던지고 강정호 선수가 맞받아치는 장면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대결은 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츠버그가 이 내야진이 굉장히 탄탄한 팀이거든요. 이 때문에 강정호 선수의 주전 경쟁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미국 현지에서도 이 피츠버그 구단이 내야 백업 요원으로 이 강정호 선수 영입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이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동계 훈련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뛰어난 수비 실력을 보여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국내보다는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이 타구의 속도도 빠르고 힘도 많이 실리는데 이 강정호 선수로서는 일단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내년 이 전반기까지는 이 적응 기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주전 경쟁에서 이기고 선발로 출전하는 것이 우선은 이 강정호 선수에게 최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정말 넘어야 될 산들이 많군요. 예. 그리고 올해를 되돌아볼 때 브라질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부진이 결국 슈텔리케라는 새로운 외국인 감독 영입으로 이어졌는데 슈텔리케 감독 영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이 합격점을 줄만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성과를 냈다라고 보거든요. 우선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죠. 이 브라질 월드컵 직후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무 2패라는 저조한 성적에다가 이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이나 전술이 문제가 되면서 이 한국 축구가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예. 이 축구로만 본다면은 이 한국 축구가 또다시 수렁텅이에 빠진 그런 느낌이자 그런 위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이 브라질 월드컵 부진에 따른 논란을 굉장히 빠르게 수습을 해 나갔거든요. 이 수습을 했다는 것은 대표팀의 새로운 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실제로 그러면은 대표팀을 얼마나 잘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는 면도 봐야지 되는데 이 슈틸리케 감독이 그동안 뭐 새로운 얼굴을 등장시키면서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지는 못했던 이 남태희 선수나 조영철, 김민호 선수 그리고 이 골키퍼 김진현 선수도 발굴을 해가지고 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뭐 이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이 슈틸리케 감독의 행보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 평가 무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안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 아시안컵은 우리나라와 일본, 이란, 호주의 이 4강 대결 구도라고 보고요. 예. 우리 대표팀 이 우승이 목표인데 최소한 4강에는 올라야지 되고 이 준우승까지 가면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시안컵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 슈틸리케 대표팀이 아직은 이 완성이 아니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결과나 성적 가지고 슈틸리케 감독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슈틸리케 감독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대표팀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느냐, 발전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최전방 공격수에 박주영도 아니고 이동국도 아니고 김신욱도 아니고 이정협이라는 새로운 선수를 깜짝 발탁했습니다. 이 슈틸리케 감독이 과연 이정협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정협 선수가 실제로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를 눈여겨봐야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 슈틸리케 감독의 황태자로 떠오르고 있는 남태희나 이 조용철 선수의 활약, 여기에다가 이 원톱이 부진할 때 이럴 때 공격 전술을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느냐라는 이런 점 등의 관점을 둬서 바라보면서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느냐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앞두고 있는 아시안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프닝 열면서 여자 골프도 선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예. 김효주라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올해도 미국과 일본 무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절반가량의 우승을 휩쓸었거든요. 박세리로부터 시작해서 김미현, 신지혜, 박인비까지 거의 매해마다 새로운 스타를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데요. 예. 올해는 김효주 선수, 올해 19살인데, 올해만 국내외 대회에서 7승을 올리면서 한국 여자 골프를 평정했고요. LPGA의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컵도 품에 안았습니다. 내년에 LPGA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 미리 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